안녕하세요. 강준식입니다. 먼저 멤버십에 가입해 주신 이종훈님, 심우섭님, 이경희님, 해와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거스트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영원님의 요청에 따라 1개 이상의 계좌를 가입할 수 있도록 멤버십 레벨을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번 강의도 2주 후인 7월 27일에 한다는 걸 미리 말씀드리고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좀처럼 몸이 완쾌되질 않네요. 오늘은 고구려의 국호를 둘러싼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학생 때 기억을 떠올려 보면 사만을 통일한 건 신라였고 그 나름의 의미가 있지만 너무 비싼 값을 주고 산 그 통일은 참으로 보잘것없는 통일이었다. 청천강 이북을 가보지 못한 통일이다. 통일이 아니라 분할이다. 라는 함석헌 선생의 한탄이나 남북국 시대라는 말로 신라통일의 불완전함을 지적했던 조선 후기 유득공의 말이 가슴에 와 닿는다는 학우들이 많았습니다. 비록 통일을 하지는 못했지만은 대륙의 거대 세력과 맞섰던 고구려가 당시 청소년들에게는 역사적 자존심과 긍지의 대명사였던 게 사실이죠. 그런 감정은 성인들에게도 있었던 모양이에요. 2005년도였던가요? EBS 창립 5주년 특집으로 역사학자 100명의 설문조사를 한 일이 있었는데 결과는 우리 역사에서 가장 슬펐던 순간이 첫째, 경술국지, 둘째, 6.25, 셋째, 고구려 멸망으로 나타났어요. 1, 2위는 가까운 시대이니까 그렇다 쳐도 5,000년의 긴 역사 가운데 고구려 멸망을 세 번째로 꼽았다는 건 좀 이례적이죠. 아무래도 그 의미는 고구려가 통일을 했더라면 우리 영토가 대륙까지 뻗었을 거 아니냐는 아쉬움의 반영이 아니었겠느냐는 걸로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그처럼 강대했던 정복국가 고구려는 대체 언제 생겨난 나라였을까요? 구려와 고구려. 삼국사기에 따르면 고구려는 기원전 37년에 건국되어 서기 668년까지 705년간 존속했던 나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신당서에 보면 고구려 비기를 인용해 900년이 못 미쳐 마땅히 이를 멸망시킬 80세 대장이 있다고 했는데 고씨는 한나라 때부터 나라가 있었으니 지금이 900년이요 이적은 나이가 80입니다. 라고 시여사 가언충의 말을 인용하고 있어 고구려의 역사가 700년이냐 900년이냐 하는 논쟁의 한 근거를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삼국사기에 따르면 신라 건국이 기원전 57년인데 고구려 건국이 이보다 20년 뒤였다는 걸 믿지 않는 사람들은 공안국의 상서정의에 실려있는 다음 문장에 주목하기도 합니다. 해동의 여러 동이족인 구려, 부여, 한막 등의 족속은 무왕이 상나라를 이기자 모두들 그와 교류를 하게 되었다. 주나라 무왕이 상나라를 이긴 건 기원전 11세기였기 때문에 여기 등장하는 구려는 기원전 11세기 때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또
후한서에 보면 무제가 조선을 멸하고 고구려를 현으로 삼아 현도에 속하게 했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한무제가 위만조선을 멸망시킨 건 기원전 108년이었기 때문에 고구려는 적어도 기원전 108년에는 존재하고 있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중국 사서들을 보면 고구려는 3세기에 편찬된 삼국지를 시발로 5세기, 6세기에 편찬된 후한서, 송서, 남제서 등에 다 실려 있지만은 고구려보다 일찍 세워졌다는 신라는 빠져 있거나 아니면 사만의 일부로 취급이 되다가 7세기에 편찬된 양서, 남사에 와서야 비로소 신라 이름으로 실리기 시작합니다. 이로 보면 고구려보다 신라가 먼저 세워졌다는 삼국사기의 기록을 좀 신뢰하기가 어렵죠. 하지만 고구려를 처음 취급한 삼국지도 후한서도 기사 뒤쪽으로 가면은 구려라는 표기가 등장을 합니다. 고구려와 구려 양쪽을 같이 썼다는 얘기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구려나 구려 등 다른 한자를 쓴 문헌도 있습니다. 이로 보면 구려는 음차였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구려는 본래 무슨 뜻이었을까요? 이해의 삼국지에 이런 문장이 실려 있습니다. 구루는 구려말로 성이다. 여기서의 성은 영어의 castle이라기보다도 city, 곧 도읍이란 뜻이죠. 이 구루가 구려로 바뀐 거예요. 그럼 구루는 어디서 왔느냐? 굴에서 왔습니다. 동굴 혈자로도 표현하는 이 굴, 곧 동굴은 원시시대의 집단 거주지이기도 했거든요. 또 상고시대 사람들이 모여 살던 곳은 냇물이 흐르는 골짜기일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구루는 골짜기, 골에서 온 것이기도 합니다. 이거를 골짜기 곡자로 표현하기도 했는데 여기서 발전한 말이 현재의 고을이에요. 삼국지가 설명한 성이 바로 고을인 셈이죠. 하지만 고을이란 보통 명사를 국호로 불렀겠느냐는 의심도 있기 때문에 고을을 뜻하는 구려 앞에 높을 고자를 붙였을 걸로 보는 학자도 있습니다. 높은 성 또는 큰 고을의 뜻이 된다는 거죠. 실제로 광개토대왕 비문에는 주몽이 나라를 열었을 때 비류곡 홀본서 쪽에서 산 위에 성을 쌓고 도읍을 세우셨도다. 라고 하여 홀본 서쪽 산 위에 성을 쌓았다는 내용이 새겨져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삼국사기에 보면 주몽은 나라를 세웠다기보다도 소소노와 정략 결혼을 함으로써 졸본 부여의 왕위를 그냥 이어받았던 걸로 되어 있어요. 주몽이 북부여에서 난을 피해 졸본부여에 이르니 부여왕은 아들이 없고 딸만 셋 있었는데 주몽을 보자 보통 사람이 아님을 알고 둘째 딸을 아내로 삼게 하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부여왕이 죽자 주몽이 왕위를 잇게 되었다. 결국 주몽은 나라를 세웠다기보다도 있던 나라의 그 이름만 바꾸었다는 얘기인데 삼국사기에 실려있는 졸본부여가 광개토대왕 비문에는 홀본으로 새겨져 있습니다. 비문은
413년에 새겨진 것이고 삼국사기는 1145년에 편찬된 것이니까 비문이 더 정확하다고 봐야겠죠. 그렇다면 홀보는 무슨 뜻이었을까요? 고구려의 뜻. 먼저 홀본의 홀자부터 살펴보기로 하죠. 갑골문은 없기 때문에 두 번째 금문부터 보겠습니다. 금문 위는 그 피 묻은 칼, 밑은 사람의 심장을 스케치한 거라 그래요. 이거는 피 묻은 칼을 보니까 심장이 두근거려서 아무 생각도 안 난다. 마음이 흩어졌다. 주의하지 않는다. 소홀히 한다는 뜻이고, 이런 마음이 피 묻은 칼을 보니까 갑자기 생겼으므로 갑작스럽다, 빠르다는 뜻이 파생했다는 거예요. 다른 설은 그 물자, 아니 물자, 마음을 두지 않는다. 그러니까 방심한다, 소홀히 한다, 잊는다는 뜻이 생겼다고 합니다. 세 번째 소절은 근본을 이어받았고, 네 번째 해서에 와서 심장 그림이 마음 심자로 바뀌어 홀연 홀자로 정착했습니다. 그런데 설문해자에 보니까 홀자 바로 앞에 마음 놓일 개자가 있는데 거기에 개는 홀인데 발음은 호계절이다 라는 기록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마음 놓을 개자는 홀연 홀자와 같은 건데 그 발음은 호계절, 곧 호의 성모인 히읗과 개의 운모인 에를 합치면 히읗 플러스 에 이퀄 해가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홀은 개인데 개는 해이니까 홀도 해라는 발음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해가 뭔가요? 태양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홀보는 해의 근본, 다시 말해 해가 뜨는 곳이나 해 뜨는 땅으로 역시 아침 해가 뜨는 땅이란 뜻의 아사달, 조선, 한 등과 맥을 같이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역대 국호가 다 해와 관련된 태양족의 국호였다는 얘기를 앞 강의에서 여러 번 했습니다. 홀은 또 골과도 통합니다. 이 골에서 구루가 나왔고 구루에서 구려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구려의 뜻을 거슬러 올라가면 홀, 다시 말하면 해와 만나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구려의 뜻이 풀렸으니 이제 고구려의 고자도 좀 살펴봐야겠죠. 많이 인용되는 해설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고라는 글자가 2, 3층의 성을 스케치한 것에서 유래했다는 설인데 그럴듯합니다. 문제는 갑골문이 만들어지던 시대에도 왼쪽 그림처럼 2, 3층의 그럴듯한 성이 있었느냐 하는 점인데, 우선 갑골문부터 보실까요? 나는 고자의 원형이 후대에 생겨나는 그 동양식 캐슬보다, 성보다는 가랑이 사이로 솟은 남자의 음경을 스케치한 것이 맞다고 봅니다. 한자 3강에서도 설명한 일이 있는데, 갑골문 1번 위는 발기한 음경, 밑은 가랑이에요.
2번은 같은 그림이지만 가랑이 사이에 금을 하나 더 그어 힘을 가한 상태를 표시한 거고, 3번은 가랑이 사이에 비읍자를 추가했는데 이거는 남자의 경우에는 고환을 나타내는 표시입니다. 비교할 대상이 별로 없던 그 소박했던 시대에 가랑이 사이로 불뚝 솟은 자신의 음경을 보고 고대인은 높다고 생각들을 했던 거예요. 두 번째 근무는 불뚝 솟은 음경의 심줄과 고환을 그린 것이고, 세 번째 소전은 음경의 구두와 본체를 구분한 그림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해서에 와서 이를 더 다듬은 높을 고자로 정착을 했습니다. 높다는 뜻이 중심이죠. 그래서 어떤 학자는 고구려가 높은 송, 큰 고을을 뜻한다고 보았고, 또 어떤 연구자는 고구려를 고씨의 나라로 풀이하기도 했습니다. 시조 이름이 고주몽이라면서. 하지만 우리는 주몽의 아버지 이름이 해모수였다는 걸 알고 있죠.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에는 천재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어 해모수의 해는 우리말 해, 하늘에 높이 뜬 해, 해의 음차였던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주몽은 홀본국의 왕위를 이어받은 후 고구려라는 새 국호를 선포하면서 자신의 성도 고로 바꾸지만 그 원래 성은 해였죠. 그런데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해의 뜻이 담겨 있는 구려 앞에 자신의 성인 해자를 붙이면 해구려, 곧 해가 되어 좀 어색해지니까 구려에 높을 고자를 붙여 하늘에 높이 떠 있는 해라는 뜻의 고구려를 국호로 삼았던 걸로 보입니다. 또 구루는 해의 뜻과 함께 고울이라는 뜻도 있기 때문에 고자를 붙여 거구루, 거구려, 고구려로 변화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결국 구려든 고구려든 옛 국호 홀본을 다른 식으로 표현한 것이었을 뿐 뜻은 같았던 거예요. 그렇다면은 고려는 또 뭘까요? 고려는 고구려의 약칭인가? 보통 고려라 하면 통일신라 후에 생긴 나라 이름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은 고구려 시절에도 고려라는 국호를 사용을 했습니다. 주몽이 고구려라는 국호를 선포했지만은 고구려의 약칭으로 구자를 뺀 고려를 사용했던 게 아니냐 하는 그 설도 있고, 그렇게 약칭으로 혼용이 되다가 서기 427년 장수왕의 평양천도 이후에 국호가 고려로 정착되었다는 그 설도 있어요. 하지만 영락 7년, 곧 광개토대왕 때인 서기 397년에 설립된 충주 고구려 비를 보면 이미 고려라는 국호가 사용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붉은 선안에 고려태왕이라는 네 글자가 보이죠. 장수왕 이후에도 국호가 고려로 사용되었던 증거를 보여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1번은 고구려 23대 안원왕의 연가 7년, 곧
서기 539년에 제작된 금동열의 입상이고 2번은 그 뒷면, 3번은 거기 실린 문장의 일부를 확대한 건데, 고려국이라 새겨진 그 국호가 보이죠? 외국에서도 고구려를 고려로 불렀는데 중국 역대 사서들 가운데 고구려와 고려를 따로 표기한 사서들을 정리를 좀 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중국의 사서뿐만이 아니라 일본의 일본서기도 고려라는 국호를 사용을 했어요. 그럼 왜 고구려라는 국호를 놔두고 고려로 불렀던 걸까요? 누구 말처럼 고구려에서 구자를 뺀 약칭으로 사용을 했던 걸까요?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고려의 려자가 당시는 리로 발음이 되었습니다. 그 점은 서기 1008년에 편찬된 당운과 서기 1039년 편찬된 집운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당운엔 려지절, 곧 려의 성모 리을, 지의 운모 이, 모음 이를 합친 리, 집운에는 린지절, 곧 린의 성모 리을, 지의 운모 이를 합친 리로 발음한다고 되어 있는데, 조선조 세종 때 펴낸 용비어 청가에는 그 점이 또 이렇게 인쇄가 되어 있습니다. 일본의 용비어 청가를 부분적으로 확대한 것이 2번이고 그걸 더 확대한 것이 3번인데, 여기 쓰여진 문장을 옮겨보면 려의 음은 리이고 고려를 말한다가 됩니다. 고려가 아닌 고리로 불러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문헌에 따라서는 고려를 고리, 고리 등으로 적은 표기도 보입니다. 무슨 말이냐? 고려가 반드시 고구려의 약칭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고구려의 다른 이름인 구려가 구루에서 왔고 구루는 고래에서 왔다고 앞에서 내가 말했는데, 고려 또한 옛 발음인 고리가 골에서 온 걸로 보면 앞에 설명한 것처럼 골은 홀과 통하고 홀은 해이니 고려 또한 태양의 뜻이 되는 겁니다. 의미가 이중적이죠. 해, 태양도 되고 고울도 되고. 고려를 고리로 발음하는 사례는 옛날 옛적 고리 쪽에 하고 말할 때 그 고리가 고려나 고구려를 가리킨 말로 볼 수 있습니다. 고리타분하다의 고리도 고려나 고구려를 비하하던 표현인데, 고약한 냄새를 뜻하는 고리다라는 표현도 고려에서 온 거라는 글도 있어요. 역졸이나 자벽부가 배운 중국말은 모두 어색하고 서툴다. 저희 말을 저희가 이상한 줄도 모르고 쓰는 것이다. 냄새가 고약하면 고린내라 하는데 이는 고려인이 목욕을 하지 않아 발냄새가 고약하다는 뜻이다. 물건을 잃어버리면 뚱이라 하는데 이는 동이가 물건을 훔쳤다는 뜻이다. 려는 리이고 동은 뚱으로 발음된다. 우리나라 사람은 그것도 모르고 나쁜 냄새가 나면 고린내라 하고, 누가 물건을 훔쳤다고 생각되면 아무개가 뚱이야 라고 한다.
그래서 동의가 곧 도둑질의 대명사가 되었으니 이를 어찌 탄식하지 않으랴. 긴 사행길에 씻을 시간이 없어가지고 발냄새를 풍기니까 고려취, 고려냄새, 고리냄새, 고린내 라는 말이 만들어졌고 사행단에서 물건 없어지는 일이 많았는데 그때마다 동의가 그랬다고 하다 보니까 뚱이가 도둑놈이란 뜻이 된 건데 역절이나 자벽부들은 그런 배경도 모르고 고린내와 뚱이가 진짜 중국어인 줄 알고 아무 생각 없이 사용을 하니 개탄스럽다고 정조 때 사신단의 일원으로 연경에 파견되었던 박지원이 자신의 저서 열하일기에 적은 글입니다. 막 고린내나 구린내처럼 고와 구 발음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런데 압록강을 건널 때 박지원은 이런 소감도 피력을 했어요. 아, 후세에 와서 땅의 경계를 밝히지 않고 함부로 한 사군의 땅을 죄다 압록강 안쪽에 몰아넣고 억지로 사실을 깨맞추어 좁은 지역에 나누어 배치한 다음 다시 폐수를 그 안에서 찾으려 드니 누구는 압록강을 폐수라 하고 누구는 청천강을 폐수라 하며 누구는 대동강을 폐수라 한다. 이렇게 하여 조선의 옛 강토는 싸우지도 않고 저절로 줄어들게 되었던 것이다. 북경까지 이어진 고구려 영토. 학생 시절에 우리가 느꼈던 역사의 답답함과 참담함을 박지원 같은 선비는 이미 정조 때에 느끼고 한탄을 했던 거예요. 고구려의 영토가 압록강 주변만이 아니었다는 걸 그도 알고 있었던 거죠. 영토나 국경을 논할 때 패순이 요한이 하는 강을 중심으로 구분해 보려고들 하는데 사실 중국인은 시대에 따라 자기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강이나 산이나 도시명 등의 지명을 계속 바꾸었기 때문에 진실을 밝혀내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세종실록에 보면 예조판서 신상이라는 그 관리가 삼국의 시조묘를 세우는데 마땅히 그 장소는 도읍으로 해야 합니다. 신라는 경주이고 백제는 전주이나 고구려는 그 도읍한 곳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좀 묘한 진언을 했는데 실제로 추정은 있지만 고구려의 수도가 어디에 있었는지 정확히 입증된 것은 세종 때도 없었고 지금도 없습니다. 보통은 평양이었던 걸로 알고 있지만은 나는 고구려의 중심 수도인 평양성이 현재 평양이나 길림성 쪽이 아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과연 고구려의 영토가 압록강 주변만이 아니라 저 멀리 대륙 안까지 뻗어 있었다는 놀라운 증거가 나왔어요. 사진부터 보실까요? 1976년 발견된 평남 덕흥리 고분의 그 벽화인데요. 오른쪽 벽면에 보이는 인물은 유주자사 진이고 정면에 보이는 인물들은 유주자사를 아련하려 온 13개군의 태수들입니다. 벽화 한쪽에는 연군태수, 범양태수, 어양태수, 상곡태수, 광령태수, 대군태수, 북병태수, 요소태수, 장려태수, 요동태수, 현도태수, 낭랑태수 등 12개군의 태수 직함이 쓰여 있고 나머지 하나는 판독 불가이나 대방태수였을 걸로 추정이 됩니다.
눈여겨봐야 할 대목은 유주자세의 유주가 지금의 북경을 가리킨다는 사실이고, 그의 관할하에 있던 13개군이 모두 북경 일원의 산소성 북부 및 하북성 중부, 그리고 보종 부근을 중심으로 한 대륙 안쪽이었다는 점입니다. 이 같은 사실은 1978년 조선일보가 일본 아사히 신문을 인용해서 크게 보도한 바도 있는데요. 그러나 국내 학계의 반응은 냉담하고 부정적이었어요. 북한과 일본에서 고구려의 북경 진출설을 언급하는 모양인데, 고분의 주인공은 고구려인이 아니고 귀하 중국인일 수도 있지 않느냐. 북경에서 고구려 고분이 나와야 비로소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냐. 유주자사라고 하지만은 그냥 허직, 가짜 직함이었을 수도 있지 않느냐 라는 그런 식의 반응이었어요. 고분의 광개토대왕의 연호인 영락 18년, 곧 서기 409년이란 표기가 엄연히 적혀 있었음에도 말이죠. 하지만 고구려의 북경 진출설을 말해주는 것은 비단 이 고군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당나라에서 7세기에 편찬한 북사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고구려 왕은 궁실짓기를 좋아하여 평양성에 도읍했는데 장안성이라고도 했다. 그 밖에도 국내성과 한성이 있는데 이 또한 별도의 도읍으로 그 나라에선 삼경이라고 부른다. 고구려는 수도를 평양성, 국내성, 한성 등 세 군데에 두어야 했을 만큼 영토가 넓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 중에서 한성의 위치를 입증해주는 그 유물이 있습니다. 1913년 평양의 내성 동벽을 허무는 과정에서 발견된 고구려 성벽 석각 제4석인데, 여기에는 병술년 12월 중 한성 하우부의 소형 문달이 여기서부터 서북 방향의 공사를 맡는다 라는 내용이 새겨져 있습니다. 공사 책임자 소형 문달이라는 사람이 공사 구간을 적은 그런 석각이죠. 그런데 주목해야 될 것은 석각에 새겨진 한성이라는 글자예요. 이것을 한국 학계에서는 현재 서울, 북한산성 또는 황해도 재령이라는 식으로 해석을 하는데, 석각이 발견된 곳이 어디입니까? 평양 아니에요? 그러면 이 한성은 평양 아닙니까? 그럼 장안성으로도 불렸다는 진짜 평양성은 대체 어디에 있었던 걸까요? 송나라의 왕응린이 펴낸 통감지리통속이라는 책에는 진나라가 평주를 두었는데 후이 때의 고구려가 그곳에 도읍하였고 당나라가 안동도읍을 설치하였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송나라의 나필이 집필한 그 로사라는 책에는 지금 평주의 노룡에 조선성이 있는 까닭에 당나라 고종이 요동을 기주로 삼았다. 8년 고구려 역시 그 땅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구려의 평양성이 평주에 있었다는 건데, 그럼 평주는 어디를 말하는 걸까요? 현재 중국 지도나 역사 해설서를 보면은 요동반도를 중심으로 한 일원이 평주였던 걸로 되어 있어요. 자기들 유리하게 자기들 땅이
저 압록강까지 또는 평양까지 자기들 땅이었다는 식으로 지명을 자꾸 동쪽으로 옮겨 놓는데 이런 거는 죄다. 지명을 동쪽으로 옮겨 놓는 엉터리 지도고 그 설명이죠. 그러나 남송, 옛날 남송 시대의 반자목이 펴낸 기찬연애라는 책에 보면은 처음엔 순임금이 기주를 둘로 나누어 동북쪽을 영주로 삼았는데 이곳에 상나라 시절에 고죽국이 있었고 주나라 때는 유주에 속했다. 북연 때는 평주와 낭랑군을 두었고 후이 때는 낭랑을 북평군으로 계칭하였다. 수나라 때는 평주로 계칭했고 이후 주를 폐지하고 군으로 하였다가 당나라 때는 다시 평주로 계칭했고 천보 초기에 북평군으로 계칭했다가 건원 초기에 다시 평주로 계칭했다. 5대 십국시대와 당나라 때는 유흥군이었고 남송 때는 평주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평주의 옛 이름에 고죽국이 나오고 낭랑과 북평이 등장합니다. 막 고죽국의 위치도 내가 공부한 바로는 북경 근처에서부터 동쪽이라고 보는데 중국의 해설서들을 보면은 전부 발해 요동 쪽으로 동쪽으로 옮겨놨어요. 그런데 15세기 명나라 때 편찬된 대명일통지라는 지리서에도 고죽이라는 군 이름은 옛 이름으로 진나라 때는 북평이라 했고 위나라 때는 노룡이라고 했는데 북연 때는 평주와 낭랑군이었다가 북위 때는 낭랑을 고쳐 북평이라고 했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도 고죽국과 낭랑, 평주, 북평의 지명이 등장해요. 뭐 다른 거는 논란이 있다 하치더라도 연거푸 언급되는 북평이 어디냐 하면 바로 북경이에요. 그러니까 고구려의 평양성은 북경 일원에 있었던 겁니다. 뭐 연구자에 따라서는 북경 밑에 보정시로 보기도 하지만은 아무튼 이처럼 고구려의 수도가 북경이나 그 일원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수나라나 당나라가 큰 위협을 느끼고 고구려를 계속 침공해 왔던 거예요. 당시에 그 수나라나 당나라는 말이죠. 오늘날 미국 비슷하게 세계 제1의 강대국이라고 할 수 있었던 나라인데 이 강대국들을 3번이나 물리친 고구려 정말 굉장하지 않습니까? 국호를 계승한 나라들. 민족의 긍지이자 자랑이죠. 신라, 백제, 고구려 3국 중에 후대에 그 국호를 계승하려고 한 나라는 사실상 고구려뿐이었어요. 우선 신라가 고구려 부흥군 세력의 망명을 받아 세운 나라는 일반적으로 보독국으로 알려져 있는데 설립 당시의 보독국은 자기 나라의 국호를 고려라고 했고 그들이 일본에 보낸 사신도 자기 나라를 고려라고 칭했어요. 이와 함께 일본 쪽에서도 보독국으로 보내는 사신을 견당사, 견신라사 비슷하게 견고려사로 불렀던 기록이 일본 서기에 실려 있습니다. 김부식이 빼버렸기 때문에 우리 역사에서 사라졌거나 서자취급을 받아온 발해의 국호도 초기에는 고려였습니다. 발해 2대 임금인 무왕은 일본에 보낸 국서에서 여러 제후국을 총괄하며 고려의 옛 영토를 회복하고 부여에서 전해 내려온 풍속을 간직하고 있다. 라고 자기 나라를 고려라 부르고 있고 일본 쪽에서도 발해왕에게 보낸 국서에
천황은 정중히 고려국 왕에게 문안드린다. 라고 발해왕을 고려 국왕으로 칭한 것이 속 일본기에 실려 있습니다. 이후 후삼국 시대의 궁예는 나중엔 마진, 태봉 등으로 국호를 바꾸지만은 처음 3년간은 고려를 정식 국호로 삼았습니다. 그 다음이 왕건의 고려죠. 발해가 거란에 멸망되자 왕족과 관료 등 고구려 계통의 지배계급은 발해 지배계급은 대부분 남하에서 동족 국가였던 고려로 귀순을 해왔는데 그 숫자가 수만 명을 훨씬 넘었어요. 해동에 보면 왕건은 발해는 본래 나의 친척 나라이다 라고 말했던 것으로 적혀 있습니다. 왕건이 국호를 고려로 한 것은 고구려의 구자를 빼고 이름을 새로 지은 게 아니에요. 고구려 시대에도 사용하던 국호 고려를 그대로 계승했던 겁니다. 이렇게 해서 서기 918년에 세워진 고려는 1392년까지 474년 동안 존속했는데 몽고 침입 이후를 제외하고는 상당 기간 자주성을 지닌 당당한 국가였죠. 문제는 위화도 회근 후에 세워진 그 조선이었어요. 정도전의 삼봉전을 보면은 모두 한 구석을 몰래 차지하였지만 중국의 명을 받지 않고 스스로 이름을 세우고 서로 침탈하니 비록 국호를 가진 것이 있다 해도 어찌 취할 만하겠는가. 이제 명나라 천자가 말하길 오직 조선이란 국호가 아름답다고 하니 라고 할 정도로 명나라의 굽실거리는 자기 나라 이름도 짓지 못하고 강대국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사대주의의 그 전형이었죠. 그러다가 고종 때에 와서 대한제국을 선포하기는 하는데 이름만 있고 실체가 없는 이 제국은 얼마 후에 맥없이 일본의 나라를 빼앗기고 말죠. 그 후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고 상해 임시정부가 세워졌을 때 국호 문제로 의견이 좀 분분했었는데 이 같은 상황이 해방 후인 1948년도에 재연이 되었습니다. 당시 국호 후보로는 대한민국, 고려공화국, 조선공화국의 세 가지 안이 대두되었는데 그 중에서 김성수가 주축이 된 한민당의 고려공화국 안과 재헌국회의장 이승만이 주축이 된 남한 단정 세력의 대한민국 안이 각축전을 벌이다가 재헌의원 30명으로 구성된 헌법기초위원회에서 표결에 붙인 결과 대한민국이 17표, 고려공화국이 7표, 기타 6표로 대한민국의 국호가 채택됨으로써 오늘날 우리도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상할 정도로 고려라는 국호에 꽂혀있던 김성수는 그 보성전문이라는 자기가 세운 학교에 고려대학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으로 만족을 해야 했습니다. 문제는 앞으로 남북통일정부가 세워질 때의 국호죠. 역대 국호들 가운데 오랜 역사를 가지고 현재까지도 불리고 있는 이름은 세 가지인데 그것은 고려, 조선, 한국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중에 두 가지는 조선과 한국은 남한과 북한에서 각각
사용해 오고 있으니까 나머지 하나 고려가 통일한국의 국호로 바람직한 거 아니냐 하는 의견이 막 대두되고 있어요. 국제명 코리아와도 어울린다는 거죠. 이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어떤 의견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피력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